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거래량입니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긴 힘들어요. 거래량이 오르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금리가 인하 안 돼도요, 전세가가 안 올라도요, 집값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단기적 측면, 최소한 한 10년 이내에서는 그런 일본처럼 갈 확률은 없고, 전세가 있으면 투자 수요가 항상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에 또 복덕방 3호 발행을 하셨는데 좀 친근감이 있네요. 어? 왜 웃으십니까? 아니, 없어 보인단 말 대신 친근감 있다고 하잖아. 이게 복덕방이 되게 좋은 의미예요. 예전에 복덕방이 뭐 저희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하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복덕방은 다른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덕담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장소를 의미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투기는 시작이 됐죠. 자, 일단 우리 요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서울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방송 라이브에서도 의견들이 충돌을 해요. 이제 지금 바닥 찍었고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돼, 이런 의견과, 아니 그거는 일부 어제 특정한 집들만 그렇지 일단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 의견이 충돌하는데 사실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팩트. 일단 시장의 변화는 확실히 좀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거래가로 보면.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이런 변화가 지속될 거냐 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지금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 개념 규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때문이다, 아니면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기대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판단하고 있기로 가격이 빠져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누군가 살 사람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서 뭐랄까, 시장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에 급증을 했어요. 네. 한 2,400건 정도로. 근데 지금 3월, 이게 4월이잖아요. 3월 지금까지 등록된 건 한 2,800건 정도 돼요. 2,000건인데 그 중에서 200건은 빼야 됩니다. 그 임대주택 거래, 청년주택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한 1,800건 정도 되는데, 전 2월보다 3월 거래량이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다시 회복하니까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변화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인가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보금자리, 뭐 생애 첫 주택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수요 몰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수요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이 의미 있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론을 받고 이런 분들은 사실 무주택자분들이고 실수요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장에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또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뭐 일시적으로 대출이 생겨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게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데스켓 바운스 정도. 그런 우리 표현을 쉽게 이야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 표현을 그냥 가격이 빠지니까. 일시적 반등. 그렇죠. 그렇게. 그럼 일시적 반등 이후에 횡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거냐? 다시 빠지죠. 다시 빠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경기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경기도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긴 하는데. 일단 최근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금리가 많이 인하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의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한국의 주택 시장을 경기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주택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가 뭘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광순회 복덕방 3호에서는 경기도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경기도 하면은 좀 일단 지역이 넓죠. 그쵸. 넓고 인구도 일단 서울보다는 더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요 어떤 그 서울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보면 서울은 인구, 쉽게 말해서 인구수 증가율이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그래프 보시면 제 레포트를 그냥 오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보시는 그래프는 흥미로운 건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변화를 보면 경기도가 서울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약 1,36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은 한 942만 명 정도가 천만 깨졌네요. 네,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경기도로 다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또 경기도 외곽으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많이 짓긴 했잖아요. 아파트들.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지점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수도권에 유휴토지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서울에는 사실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경기도로 갔고 세대수도 증가하고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분양 아파트를 보시면 특히 되게 놀랄 만한 게 최근에 경기도의 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5년에 거의 20만 가구 분양이 됐고요.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되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세대수도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죠? 경기도도 보니까 신도시들 가운데 그 이 집값 상승이 뭐 광교라든가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근데 또 많이 내렸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좀 큰데 일단 제가 그래서 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거 경기도 지역별로 2013년부터 제가 조사한 이유는 2013년부터 한국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에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하락하기 전까지 집값 상승률을 시도별로 저희가 구별해 보면 과천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이런 바로 순입니다. 서울과 경기 그 접경지인데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밑에 보시면 안성시라든가 포천시, 양평, 뭐 여주시 이런 데들은 상승률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안양하고 부천 여기 일기 신도시들 지역인데 그러니까 부천이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흥미롭게 제가 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안양이 더 가깝잖아요. 강남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또 안양과 부천이 약간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계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도시 구성상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수는 부천이 훨씬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신도시가 생성된 그런 연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두 시가 부천과 안양시가 되게 유사해요. 근데 왜 집값 상승이 차이가 날까? 사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왜 두 시가 집값 상승이 차이 날까 원인 파악을 하면 집값 상승 원인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천과 안양이 집값이 왜 차이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천이 더 오른 거예요? 안양이 더 오른 거예요? 안양이 더 올랐습니다. 안양이 더 오른 거죠? 네, 네, 안양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죠. 아, 이게 잘못 봤네. 그러니까 안양이 부천보다 훨씬 큰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아, 많이 오른 거죠. 인구수는 부천이 더 많고.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가깝고 뭐 이래가지고 안양이 더 올라야 되는데 네. 우리 작가가 이 표시를 잘못 해놨네. 아. 거꾸로 해놔가지고. 어쨌든 안양이 더 부천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적 관점보다도 이렇게 두 시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양이 많이 오른 이유를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요 그래프도 한번 보실까요? 흥미롭게 뭐냐면 안양이 부천하고 가장 달랐던 점은 안양에서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발인 거죠. 그래서 부천보다 훨씬 더 정비 사업, 즉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됐고 이 그래프도 보시면 동안구가 훨씬 더 분양 물량, 즉 정비 사업을 통한 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재건축을 많이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구가 훨씬 더 집값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천하고 비교해 드린 거예요. 같이 보시면 안양시가 그동안 한 3만 5천 가구 정도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됐고 그다음에 부천은 1만 가구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분양하려면 오래된 아파트 부시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그 시장이 완전 변한 거죠. 그러면서 안양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거기가 그 바로 하나만 길 조금만 가면 과천시 나오고 또 저 뭐지 그 남태령 고개만 넘으면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깝죠. 그 옆으로 가면은 저 뭐죠 강남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근데 이번에 나왔던 뉴스 보니까 그 인덕원의 그 아파트들이 뭐 분양 아파트 뭐 이후 아파트 가격이 37%뭐 급락했네 뭐네 뉴스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올 네, 초인가 작년 말쯤에. 네. 많이 올랐는데도 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관점에서. 그러니까 금액은 말고요. 그래서 많이 오르면 지금 공통된 특징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이제 안양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이 하락폭이 좀 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경기도로 지역별로 그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이 어디가 많이 되냐. 쉽게 말해서 어디가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냐를 이제 조사해 본 건데 잘 보시면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이런 지역이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지역이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그 재건축한 그 아파트만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 시세까지 같이 올라가요? 주변이 전부 다 오르죠. 아, 같이? 네,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해서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집값의 변동 원인, 특히 수도권에서 이 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시장의 변화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제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돼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사야 되겠다 이런 욕구는 별로 안 생기겠지만 정말 바닥이라는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산다면 어디 지역을 살 것이냐 만약 경기도에서 네. 이것도 아마 가장 고민일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제는 수도권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 집값이 조정받고 하락할 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도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극명하게 저희가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재건축이 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을 선택하실 때 그 다음에 반대로 재건축이 이미 돼서 새 아파트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개발 호재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어디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까 도표에도 나왔지만 많이 그 오른 곳들, 근데 이런 곳들 중심으로 또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 고점에 비해서 그냥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곳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들어올랐던 곳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지역으로 말씀드리고
보다는 이제 개별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셔야죠. 거기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흥미로운 건 최근에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기대감들이 있었고. 네. 근데 뭐 또 좀 지나니까 그 문제가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제 완화를 하는 건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에 의미 있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게 분분하냐면 재건축 사업도 그 규제 완화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쉽게 말해서 집값이 상승해야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재건축 추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긴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향후로 이제 다시 집값이 회복하고 반등한다고 보면 집값이 오를 때 이 재건축 호재까지 붙으면 사실 집값이 크게 더 오르는 거죠.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재건축 사업이 지금 규제 푸는 게 나중에 또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든 자기 활동 반경 내에 가까운 일기 신도시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뭐 지금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시점 이런 거. 지금 시점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집값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의 조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보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라는 이슈도 하나 첨가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업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시점에 대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요. 이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거래량이 오르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조건은 항상 바뀝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정해놓고 가지 마시자는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올랐을 때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올랐는데 특히 2017년이나 18년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때 거래량을 증가시킨 이유는 전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2년간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대출을 일으키면서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2018년, 17년 경험만 보고 전세 가격만 볼 거야 라고 하면 금리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반대로 나는 이제 유동성이나 금리만 볼 거야. 금리가 인하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전세 가격 상승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정해놓고 가지 말자고요. 우리는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왜 고민하신 거예요? 그냥 거래량만 보면 돼.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이유로 거래량이 느는지 이거 상관없고 무조건 거래량만. 그렇죠. 갑자기 가격이 많이 빠지면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그런데 이제 금리도 높아. 전세 가격도 낮아. 그래도 사실 집값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뭐 전세가가 올라야 돼요.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 안 돼도요. 전세가가 안 올라도요. 집값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건을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항상 바뀌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는 현상만 보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뭐 한두 달 그냥 좀 전달보다 늘어났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니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어떻게 제가 볼 때 최소한 4, 5개월 이상은 증가해야 된다. 4, 5개월.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사실은 제가 좀 가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넘어갈게요. 이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최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추세적으로 회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좀 힘들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다시 거래량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의 전제는 일단 그 침체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라는 게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야말로 일본과 같은 부동산 불황, 이게 더 이상 부동산 불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인구도 줄고. 그런데 저는 단기적 측면에서 저희가 뭐 그렇게 장기로 예측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기적 측면, 최소한 한 10년 이내에서는 그런 일본처럼 갈 확률은 없고, 또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전세가 한국에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죠? 전세가 있으면 투자 수요가 항상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많이 크지 않으면 투자 수요가 막 나와서 집을 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점이죠, 일본하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계속 투자 수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갭 투자라는 게. 이게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단기로 집값이 계속 빠지거나 아니면 뭐 침체로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